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유아 임용 평가원 지역 합격생입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 발표도 정말 해보고 싶었고 합격 수기를 쓰는 것도 꿈이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마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뿌듯한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제가 합격 수기에 담았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차와 2차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봤었던 재수생이고요. 지역은 평가원으로 바뀐 인천입니다. 2개월 정도 일병행을 잠깐 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MBTI를 적었던 이유는 저는 P성향이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은 제 합격 수기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MBTI도 적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합격한 성적은요. 1차는 플러스 2.66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스스로 되게 낮은 점수라고도 생각을 했고 커플 1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차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차에서는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제 시험 기록인데요. 저는 3년간 박성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3학년 때부터 그때는 임박쌤이었던 임박쌤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미리 감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었던 24년도에는 대학교를 하면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컷 마이너스 1점 차로 아쉽게 불합격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걸 반성하면서 올해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커플 2.66으로 똑같이 박성희 강사님을 수강했습니다. 최대한 넓은 범위를 익히기 위해서 암기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고요. 아는 것은 과감히 넘기고 좀 더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박성희 강사님을 수강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탄탄한 기본기 중심의 강의입니다. 박성희 강사님은 항상 기본기를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폭넓은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시험에서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은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기본기가 탄탄해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은 이해 중심의 학습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체계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론, 강론 강의에서 기출문제와 연결하여 실제 시험에서도 어떻게 답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정의로 암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단순히 읽어주시지 않는 강의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몇몇 강사님의 시범 강의를 봤을 때 책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강사님을 보고 만약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강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박성희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개념을 설명할 때도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암기하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에서 출제된 정의를 함께 포함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출을 잡는 동시에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음이론 강의를 들을 때 작성했던 책인데요. 마음이론과 관련된 개념이 아래에 적혀 있었지만 외우기도 어려웠고 기출의 정의와도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론 정의를 외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희 강사님께서는 옆에 보라색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처럼 첫 번째 정의도 있고 기출과 같은 두 번째 정의도 있으니 이 두 개를 함께 녹여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개요도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박성희 강사님은 강의에서 개요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개요도는 빈칸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거나 자료로도 유용합니다. 1, 2년 차에는 개요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프린트하기에만 급급했었는데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공부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개요도를 백지와 빈칸 자료로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굿모닝 퀴즈를 통한 아침 복습 습관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박성희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굿모닝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간단한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게 되면 나태해지기도 했고 그 문제를 만드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었는데요. 굿모닝 퀴즈를 통해서 초반에는 강의 스케줄에 맞춰 복습 형식으로, 후반에는 전 영역에서 무작위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개념과 모르는 개념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른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직강을 듣지 않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희 강사님께서는 밴드를 활용해서 질의응답을 받으셨고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시면서 수강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빠른 질의응답 시스템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성희 강사님은 단순히 임용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임용고시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시는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중간중간 격려와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았었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1년 내내 심어주셨어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 불합격 원인을 분석했었던 것입니다. 불합격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놓쳤던 것을 파악하고 고득점 답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 답안과 24년도 고득점 복기 자료를 철저히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만을 적었지만 복기 자료를 보면서 시험에서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는 이전엔 단순히 근접 발달 지대를 적었었다면 실제 고득점 답안에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개념을 정의해 녹아냈었습니다. 저는 근접 발달 지대라고 적었지만 실제 고득점 답안에서는 유아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접 발달 지대이다. 이처럼 고득점 답안을 작성한 답안을 보면서 이 차이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답안을 작성할 때 개념의 정의를 넣어서 연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임용시험에서는 정의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답안에 녹여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안 나올 거야 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불합격한 해에는 암기할 때마다 스스로 편식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편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외우지 않았던 유아기 다음의 특징을 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해에는 기출에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도 모두 암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성희 강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참고자료는 최소 10번 이상은 해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태도를 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암기했는데 설마 불합격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암기하면서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제 합격의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는 내용은 과감히 버리고 모르는 내용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합격한 해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 내용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정의까지도 시험 전날까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알고 있는 기본 개념도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보면서 시험 전날에도 많은 시간을 회독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 직전까지도 불필요한 반복과 회독으로 체력과 집중력을 소모했고 정작 제가 모르는 내용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해에는 제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핵심 전략은 백지 쓰기였는데요. 이 책은 제가 백지 쓰기를 하면서 만든 단권화 겸 백지 자료입니다. 3주 동안 전 영역의 백지 쓰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틀렸던 것들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개론 1개, 강론 1개를 정하여 모르는 내용만 남아있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완전히 알고 있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고 모르는 빨간 글씨의 내용만 담긴 작은 책을 제작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시험장에서도 갖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논술 공부법입니다. 저는 24년도에는 19점, 25년도에는 20점을 받았는데요. 논술 공부는 임용 공부를 처음 했을 때부터 박성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박성희 강사님께서는 항상 개요도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몇몇 수험생들은 개요도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답안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모고와 실제 시험 때 모두 15분 동안 개요도를 작성했습니다. 개요도는 논술 만점을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을 무작정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도를 작성하면서 내가 쓴 답이 정말 정확한지, 더 적절한 답안은 없는지, 이 답안에 대한 어떤 논거를 제시할 것인지와 같이 다양한 방면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요도를 짜지 않고 바로 답안을 적을 경우 더 적절한 답이 중간에 떠오르면 이미 작성한 흐름을 뒤엎을 수도 없고 답안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도를 세밀하게 짜는 것이 논술 고득점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성희 강사님의 장점은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강의에서도 수험생들의 답안을 예시 자료로 보여주시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더 정확한 답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항상 논술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흐름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강사님의 피드백 덕분에 논술의 정확한 흐름, 문맥을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권화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백지 쓰기와 소책자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백지 쓰기를 진행한 후에 암기되지 않았던 빨간 글씨의 내용들을 A4 용지에 접고 작은 책 접기를 하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출퇴근이나 독서실을 오가는 길, 양치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했습니다. 또한 저는 말로 뱉으며 암기하는 방식이 맞았기 때문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중얼거리며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단권화 자료를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다음은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오답노트 작성 또한 제 합격의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오답노트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양한 블로그 자료를 보면서 오답노트의 틀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오답노트의 틀을 활용했습니다. 제 오답노트는 틀린 이유를 분석하면서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문제를 대충 읽었기 때문에 틀렸다와 같이 다양한 이유 안에 제가 틀린 문제를 넣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답노트 정리 방식 때문에 단순히 5개념을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답노트를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신이론, 서술이 부족했던 영역들을 끝까지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예시는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오답노트 예시인데요. 무조건 암기해야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분홍색 형광펜을 쳤고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을 쳤습니다. 실제 문제와 답, 사례들을 모두 적으면서 시험장에서도 제가 몰랐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연간 계획입니다. 2025년 시험을 위한 제 목표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것과 무한 반복 해독이었습니다. 강의를 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수강하는 게 최우선 계획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들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올해의 계획을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표는 제 연간 계획이 담긴 표인데요. 무한 반복 해독을 중시했기 때문에 저는 개론과 강론 해독에 제일 집중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차 연간 계획입니다. 저는 2차는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다양한 스터디에 가입을 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연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공부법입니다. 3월에서 6월에서는 기출은 하루는 논술, 하루는 교육과정 A, 하루는 교육과정 B로 나누어서 3일에 걸쳐 1개년을 분석했습니다. 세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기출을 모아찍기 방식으로 프린트하여 이 또한 작은 책으로 붙여서 들고 다녔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출제된 개념과 그 주변 개념까지도 세세하게 적어서 저 책만 봤을 때에도 기출 개념과 그 주변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전공서에 부착하여 전공서를 펼쳤을 때 기출의 빈도와 예시, 정의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강론 해독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암기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개론 1개, 강론 1개를 짝지어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3월에서 4월은 꼼꼼히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매일매일 회독을 했으며 5월에서 6월은 박성희 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개요도를 활용하여 빈칸 뚫기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건강안전은 문제풀이 스터디에 들어가서 문제를 제작하고 풀이하며 공부했습니다. 회의실, 고시문, 7대 안전과 같은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안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빈칸을 채우면서 세세한 측면까지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7월에서 8월인데요. 7월, 8월에는 백지 쓰기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틀 또한 합격자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셨던 자료인데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말 빈칸 그대로의 백지 상태의 종이에 제가 아는 내용을 다 적어봤고 모르는 내용을 빨간 글씨로 적으면서 해당 부분만 책을 한 번 더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를 수강할 때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 해당 영역의 문제를 풀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박성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또한 틀린 이유를 분석해보고 수강을 한 후에 그 문제를 지우고 다시 풀어보며 이해도를 점검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틀릴 경우에는 그 문제를 종이에 정리하고 프린트하여 책에 부착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인데요. 저는 작년에 모아두었던 모의고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 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논술은 개요도만 작성하고 채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논술에서는 더 빠르게 개요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에서 11월입니다. 9월에서 11월은 제가 일병을 했었던 시간이었어서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머리가 맑은 아침 시간에 개강록을 회독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이때쯤에는 기출을 오랫동안 안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며 학습을 강화했습니다. 하루에 3개년씩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회독은 모의고사가 다가오면서 심적으로 촉박함을 느꼈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백지 쓰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주 늦추고 일주일 동안 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백지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백지 쓰기처럼 제가 틀렸던 내용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외워보며 무조건 당일에는 제가 몰랐던 내용을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쓰기나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영역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책을 펼쳤을 때 한 번에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10월 넷째 주부터는 시험 전날에 전체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역순으로 공부 방향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전날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인데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의고사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었고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나는 왜 이 답을 이렇게 적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며 제 사고과정과 오개념을 점검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해당 기간에 모의고사 오답노트 작성에만 약 4시간 정도가 걸렸으며 참고자료나 신의론, 유초이음 관련 자료도 무조건 당일날 반드시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주간 공부법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TI가 P성향이었기 때문에 한 달치 계획을 세워두면 그것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매일 안고 갈 회독 계획만을 준수하고 여기에 부수적인 것들은 매주 추가하여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술 스터디입니다. 저는 같은 강사님과 한 번, 다른 강사님과 한 번 이렇게 2개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같은 강사님과 함께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교재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 차이가 없어서 복습에는 용이했지만 앞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뒷순서에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강사님의 교재로 진행하는 스터디는 용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암기하기 쉬운 표현을 발견하기도 했었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 스터디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구름이 캠 스터디였는데요. 저는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성을 채우기 위해서 구름이 캠 스터디에 가입했습니다. 벌금 제도도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착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입했었던 구름이 캠스터디 시간표인데요. 6시부터 12시에 3시간 채우기, 12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채우기, 18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고, 무조건 해당 시간에 착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독서실로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음 스터디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계획에 따른 전공서를 읽고 녹음 파일을 밴드에 올리는 형식인데요. 계획에 따른 정해진 영역을 읽어야 한다는 강제성과 세밀한 부분도 읽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스터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선호하거나 재미없었던 영역도 꼼꼼히 읽어야 했기 때문에 편식 공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입했었던 녹음 스터디의 계획표였습니다.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표는 제가 2차를 공부할 때 지켰던 계획표입니다. 2차 공부로 스터디는 면접 수업 실현 대면 스터디와 과정한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1차 시험 발표 전까지는 주 2회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기출만을 회독했습니다.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월수금, 화목토로 나뉜 2개의 짝 스터디에 가입하여 주 3회 이상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기출문제는 충분히 학습한 후였기 때문에 연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 주에 면접 24개, 수업 실현 12개를 수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업 실현 준비 과정에서는 박성희 강사님의 연습 문제를 활용하여 조건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법, 시간 내에 도입 전개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조건 충족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형적인 수업 만능틀 순서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수업 유형을 다 돌려봤습니다. 현장 체험, 재난 대피까지 비중이 적은 유형도 연습했습니다. 박성희 강사님께서 주신 2차 자료도 활용하여 연습해보면서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일주일 동안 교재의 문제를 모두 손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면접을 연습할 때 즉답형 구상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여 연습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에서 답이 엉켰기 때문에 고민 시간을 최대 1분으로 잡고 연습했습니다. 과정한 스터디에서는 무작정 써보기보다 박성희 강사님의 배움 중심 종합 설계 교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과정안은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된 것이 많아서 초반에는 교사의 다양한 발문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고, 이렇게 간결하게 작성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박성희 강사님의 과정안은 교사의 발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정안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으며, 전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재면서 과정안을 작성한 후에 밴드를 올려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스터디였습니다. 저는 과정안을 쓸 때 구상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잡았고 도입은 10분, 전개는 25분, 마무리와 평가는 10분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틀을 맞추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개인 공부 측면에서는 만능 틀을 암기했습니다. 즉답형은 아는 만큼 풍부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은 2주 동안에는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활용할 만능 틀을 암기하고 말로 뱉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를 적어두면서 반복적으로 암기했으며, 평가원 기출에 기반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사의 인성적 차질, 교육관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왼쪽에는 수업 실현과 관련한 제 공부 계획표인데요. 요일별로 수업 유형을 나누어 만능 틀을 암기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녹일지,
수업을 어떤 순서로 전개할지 고민하면서 가볍게 수업 진행 틀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구상을 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틀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론 합격 복귀 답안을 분석했습니다. 고득점자, 만점자의 2차 복귀 답안을 모아서 분석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제 수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점을 받은 합격생들은 답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도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구체적으로 발문을 할 수 있는 측면을 연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에 대한 만능 틀을 마련을 했는데요. 사진과 같이 어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습니다와 같이 예시 활동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만능 틀을 제작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2차를 공부할 때 유용했던 어플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로버노트, 굿노트를 활용하였지만 제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챗GPT였습니다. 챗GPT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따라 수업 실현이나 면접 문제를 생성해 주었고 제가 작성한 답변을 평가받으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챗GPT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며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챗GPT를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수업 실현에 대한 간단한 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백업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백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챗GPT가 제 질문에 대한 백업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제가 기출문제를 물어보면 챗GPT가 예상 질문을 생성해 주기도 했었고 답변의 논리성을 점검하는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챗GPT가 생성한 구성형 문제는 실제 문제와 유사성이 낮았기 때문에 즉답형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 답변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챗GPT는 제 답안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파악해 주었으며 채점에 대해서도 적절성, 구체성, 논리성으로 분석하여 점수를 매겨주었습니다. 또한 제 답안에 대해 챗GPT가 생각하는 완벽한 답안도 생성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론 2차 유의사항입니다. 정말 별건 아니지만 2차에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첫 번째로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의 옷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선생님들과 한 교실에 있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비교적 어두운 색에 비해 밝은 색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분위기를 수업과 면접에 녹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의 신년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교육감님의 신년사를 답변에 녹여내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면접관님들께 해당 지역 교육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로서의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2025년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신년사가 홈페이지에 떴을 때 이를 바탕으로 미리 포부를 생각하고 암기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내사항을 경청하는 점입니다. 수업 실현의 번호를 뽑은 다음에 감독관님께서 시험장에 하얀색 테이프로 만들어진 선이 있으니 이 선을 절대 넘어오지 마셔라 라는 안내 문구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내사항을 듣자마자 동적인 활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나? 라는 추측을 하시면서 바로 동극, 신체 표현, 게임의 만능틀만을 봤습니다. 예상대로 동극이 출제되었으며 직전에 연습한 만능틀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독관이 테이프를 이용한 점은 교사가 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의도로 파악을 했고 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관찰과 유연한 대응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론 저만의 필승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의 필승법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공부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학습했지만 올해는 제가 모르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확인하고 회독하는 습관을 들였으며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졌던 게 제가 기존에 불합격했던 해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으며 결국 합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필승법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2차에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는 자신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사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평가자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부터 수업을 할 테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줘.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조건이라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먼저 합격하셨던 선배 선생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던 문구였는데요. 임용고시는 정말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순히 성실하기만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거쳐서 1차와 2차를 합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 좁은 길을 내가 뚫고 갈 수 있을까?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감이 계속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임용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나뉘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꿈을 이루게 되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저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가 다른 사람의 꿈이 되기 위해 그 날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빛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주는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